전쟁의 신이라 불린 남자가 있었습니다. 32세에 죽었지만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죠. 10년 만에 당시 알려진 세계의 절반을 정복했고 그가 세운 제국은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는 수만 명의 적을 홀로 돌격해 무찌르는 미친 용기를 보였고 전장에서 수십 번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았어요. 페르시아인들은 그를 저주받은 악마라 불렀지만 서방 세계는 그를 불멸의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의 신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20살의 나이에 왕이 된 젊은 왕자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 최강의 제국 페르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해요. 누구나 미쳤다고 생각했죠. 페르시아 제국은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부유한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젊은 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전투마다 선두에서 돌격했고 적의 창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계속 싸웠어요. 그의 군대는 겨우 4만 명이었지만 그들은 10만 명의 페르시아 대군을 격파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스는 거의 죽을 뻔했어요. 적 장군 2명이 그를 동시에 공격했고 하나는 그의 투구를 부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머리가 쪼개질 뻔한 순간 그의 친구가 달려와 적의 팔을 잘라버렸죠. 그 친구 덕분에 살아남은 알렉산드로스는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나중에 술에 취해 그 친구를 죽이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전투는 더욱 놀라웠어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직접 1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겨우 4만 명이었죠. 2대 1로 밀리는 상황.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을 타고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페르시아 왕을 죽이는 것. 알렉산드로스가 다리우스 왕에게 점점 가까워지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계 최강 제국의 왕이 겁에 질려 전차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왕이 도망치는 걸 본 페르시아 군대는 모두 무너졌고 전투는 대학살로 끝났어요. 알렉산드로스는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 전투가 진짜 대결이었거든요. 다리우스 왕은 이번에는 20만 대전차와 전투 코끼리까지 준비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번에도 4만 명뿐이었죠.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알렉산드로스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천재적인 머리. 그는 페르시아 군대를 함정에 빠뜨렸고 다시 한번 다리우스 왕을 향해 돌격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페르시아 왕은 도망쳤습니다. 2번이나 도망친 거예요. 이 전투 후 페르시아 제국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의 황금으로 가득 찬 수도 바빌론에 입성했고 전 세계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드로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동쪽으로 인도까지 진군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전투 코끼리와 싸워야 했는데 이 거대한 짐승들은 그의 군대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인도의 왕도 무릎 꿇렸죠. 이제 그는 정말로 세계의 절반을 정복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군대는 지쳐버렸어요. 그들은 8년 동안 수천 킬로미터를 행군했고 수없이 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이제 그만, 우리는 집에 가고 싶어요.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고 알렉산드로스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돌아가는 길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사막을 걸어야 했고 많은 병사들이 목말라 죽었죠. 겨우 페르시아로 돌아온 알렉산드로스는 33세가 되기 직전 갑자기 열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독살당했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모릅니다. 그의 시신은 황금관에 담겨 이집트로 옮겨졌지만 오늘날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의 무덤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걸 해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원전 500년경 고대 그리스는 놀라운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산이 많은 나라였지만 예술과 철학과 전쟁술이 발전한 것이었죠. 그리스에는 두 개의 강력한 도시국가가 있었어요. 아테네와 스파르타입니다. 아테네는 강력한 해군을 가졌고 민주주의와 예술이 발전한 곳이었어요. 스파르타는 무시무시한 육군으로 유명했죠. 스파르타 전사들은 어렸을 때부터 오직 전투만 배웠습니다. 기원전 480년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를 침공했어요. 페르시아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죠.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손을 잡고 함께 싸우기로 했습니다. 테르모필레라는 좁은 골짜기에서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들이 수만 명의 페르시아 대군을 3일 동안 막아냈어요. 결국 그들은 모두 전사했지만 그 용맹함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리스 함대가 살라미스 해협에서 페르시아 해군을 물리쳤고 이듬해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페르시아를 완전히 격파했어요. 페르시아는 그리스 침공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50년은 그리스의 황금기였어요. 하지만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그리스는 거의 100년 동안 전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완전히 지쳐버렸죠. 바로 그때 북쪽에서 새로운 세력이 나타났어요. 마케도니아 왕국입니다. 오랫동안 그리스인들은 마케도니아를 시골뜨기라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필리포스 2세라는 왕이 나타나 마케도니아를 강력한 군사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발명은 사리사라는 무기였어요. 5.5m나 되는 긴 창으로 일반 창의 2배 길이였죠. 필리포스의 군대는 팔랑크스라는 특별한 대형으로 싸웠어요. 병사들이 촘촘히 모여서 긴 창을 앞으로 내미는 거죠. 이 대형은 거의 무적이었습니다. 기원전 338년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필리포스는 아테네와 테베 연합군을 완전히 무찔렀어요. 이 승리로 그는 모든 그리스를 통일했습니다. 필리포스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페르시아는 엄청난 부를 가진 나라였고 그들의 오랜 원수였거든요. 하지만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 필리포스가 자기 경호원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20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였어요. 알렉산드로스는 어렸을 때부터 특별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교육받았고 이미 전투 경험도 있었어요. 하지만 20살의 어린 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먼저 자신의 힘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는 국내에서 경쟁자들을 처형했고 반란을 일으킨 도시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어요. 특히 테베라는 도시는 완전히 파괴하고 주민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를 무시할 수 없었죠. 기원전 334년 봄 알렉산드로스는 4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모험의 시작이었어요. 그의 군대 구성은 이랬습니다. 9,000명의 마케도니아 팔랑크스 병사들이 5.5m 긴 창으로 무장했어요. 이들은 전문 군인으로 연료줄로 촘촘히 늘어섰고 철제 창 끝에 견고한 벽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막을 수 없었지만 움직이기 어렵고 옆에서 공격당하면 취약했죠. 알렉산드로스의 비밀 무기는 컴패니언 기병대였어요. 1,800명의 정예 기마병으로 알렉산드로스가 직접 이끌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여러 속주로 나뉘어 있었고 각 속주는 총독이 다스렸어요. 알렉산드로스가 침공하자 속주 총독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페르시아에 고용된 그리스 장군 멘노는 좋은 조언을 했어요. 알렉산드로스와 싸우지 마세요. 대신 마을과 농작물을 불태우고 후퇴하면 그의 군대는 굶어 죽을 겁니다. 하지만 총독들은 싸움도 없이 자기 땅을 불태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라니코스 강에서 알렉산드로스와 맞서기로 결정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강 뒤편에 진을 쳤어요. 강은 얕았지만 가파른 강둑이 있었죠. 최전선에는 기병대가, 뒤에는 그리스 용병 보병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정예 부대를 이끌고 강으로 달려갔어요. 왼쪽에는 파르메니온 장군이 이끄는 기병대를, 중앙에는 팔랑크스를,
오른쪽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새벽까지 기다리라고 했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즉각 공격을 명령했죠. 알렉산드로스는 컴패니언 기병대를 이끌고 강을 건넜어요. 용기를 보여라, 그가 외치며 말을 몰았습니다. 강 중앙에 도달하자 페르시아군이 화살과 창을 쏘아댔어요. 반대편 강둑에 도착한 병사들은 즉시 페르시아 기병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전투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는 페르시아 기병대가 가장 많이 모인 곳으로 돌격했고 그 주변에서 필사적인 싸움이 벌어졌죠. 갑자기 알렉산드로스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2명의 페르시아 귀족이 그를 공격한 거예요. 로이사케스가 말을 타고 다가와 검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투구가 부러졌지만 덕분에 타격을 완화시켜 알렉산드로스는 창으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스피트리다테스가 검을 들어올렸어요. 알렉산드로스가 죽을 뻔한 순간 그의 친구 클레이토스가 달려와 그의 팔을 쳐서 검과 함께 잘라냈습니다. 이제 그리스 군대 전체가 강을 건넜고 페르시아 기병대는 마케도니아 창의 벽과 마주했어요. 대부분 도망쳤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위대한 승리를 거뒀고 소아시아가 그의 손에 떨어졌어요. 사르디스 시는 싸우지도 않고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더 진격하기 전에 페르시아 해군 기지들을 점령해야 했어요. 밀레투스와 할리카르나소스가 완강하게 저항했지만 겨울까지 함락됐습니다. 기원전 333년 봄 알렉산드로스는 계속 진격했어요. 고르디움에서 그는 전설적인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보게 됐는데 예언에 따르면 이것을 풀 수 있는 자가 모든 아시아를 지배할 거라고 했죠. 알렉산드로스는 고민하지 않고 검으로 반으로 잘라버렸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를 침공한 지 18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그는 시리아로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3세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나타났어요. 다리우스는 알렉산드로스를 포위해 파괴할 결심이었고 거의 2대1로 수적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수스 근처 해안 평야로 군대를 이동시켰는데 산에서 바다까지 폭이 불과 10km였죠. 좁은 전장은 알렉산드로스를 싸우도록 강요했지만 동시에 다리우스가 엄청난 수적 우위를 활용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알렉산드로스는 다시 한번 왼쪽 날개를 파르메니온에게 맡기고 중앙에는 팔랑크스를, 자신은 오른쪽 날개에 배치했습니다. 압도적인 숫자에도 불구하고 다리우스는 강 뒤에서 알렉산드로스가 공격하기를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죠. 알렉산드로스는 부하들에게 용감하게 싸우라고 외치며 일부는 이름을 불러주기까지 했어요. 그런 다음 오른쪽 날개를 선두로 돌격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케도니아의 빠른 공격이 적을 밀어냈어요. 하지만 전장 중앙에서는 마케도니아 팔랑크스가 곤경에 처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를 따라잡으려다가 대형이 무너진 거예요. 이제 다리우스의 그리스 용병들과 치열한 전투에서 팔랑크스는 서서히 밀려나고 있었어요. 알렉산드로스는 위험을 보고 컴패니언 기병대를 이끌고 페르시아 중앙을 향해 맹렬히 돌격했습니다. 그리스 용병들은 측면에서 공격당하자 혼란에 빠졌고 마케도니아 팔랑크스는 다시 진격할 수 있었어요. 알렉산드로스는 대왕 다리우스 자신을 향해 싸워 나아갔습니다. 미쳤고 두려움을 모르는 이 마케도니아 왕과 맞서는 대신 다리우스는 왕실 전차를 타고 전장에서 도망쳤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이 겁에 질려 도망친 겁니다. 한편 파르메니온 휘하의 마케도니아 좌익은 페르시아 최고 기병대와 필사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페르시아군이 여기서 돌파하면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를 포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르메니온과 그의 부대는 완강하게 싸웠어요. 다리우스가 도망쳤다는 소식이 퍼지자 페르시아 군대는 전투를 포기하고 도망쳤습니다. 전투는 학살로 변했죠. 이수스 전투는 알렉산드로스에게 놀라운 승리였어요. 전리품 중에는 다리우스의 아내와 어머니와 세 자녀가 있었는데 알렉산드로스는 그들을 잘 대우했습니다. 이듬해인 기원전 332년 페니키아의 해안 도시들이 항복했고 이로써 지중해에서 페르시아의 해군력은 끝났어요. 하지만 섬 도시 티레는
7개월 동안 저항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섬까지 두 끼를 건설해 마침내 티레를 함락시켰어요.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로 계속 나아갔는데 이집트의 페르시아 총독이 속주 전체를 항복시켰습니다. 이집트 사제들은 알렉산드로스를 해방자로 환영했고 그를 파라오로 즉위시켰어요. 나일강 입구에서 그는 새로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스파르타가 반란을 일으켰지만 알렉산드로스의 장군 안티파트로스가 그들을 격파했어요. 전설적인 스파르타인들조차 이제 마케도니아의 상대가 되지 못했죠.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페르시아의 심장부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다리우스와의 최후 대결을 추구한 거예요. 그는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막대한 금과 딸과의 결혼, 그리고 제국의 절반을 평화의 대가로 제안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거부했습니다. 제국의 절반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모든 것을 가지러 오고 있었으니까요. 이라크 모술 근처 가우가멜라에 다리우스가 이끄는 거대한 페르시아 군대가 집결했다는 소식을 들은 알렉산드로스는 곧장 그곳으로 향했어요. 다리우스는 넓은 평원에서 싸우기로 선택했습니다. 수적 우위가 더 결정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의 병사들은 페르시아 전차에 적합하도록 지형을 평탄하게 만들었어요. 페르시아 군대는 5만 명에서 8만 명 사이였고 제국 전역의 부대로 구성됐습니다. 최대 200대의 낯달린 전차와 심지어 전투 코끼리까지 있었죠.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더 작았고 최대 2대 1로 열세였어요. 그는 부대를 평소 대형으로 배치했습니다. 왼쪽에는 파르메니온이, 중앙에는 팔랑크스가, 오른쪽에는 알렉산드로스 자신이 있었어요. 전투는 알렉산드로스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시작됐는데 이 움직임은 페르시아를 놀라게 했어요. 페르시아는 그의 움직임을 따라 중앙에서 병력을 빼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의 기동은 함정이었어요. 페르시아가 중앙을 약화시키도록 유인한 거였죠.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자 그는 돌격을 명령했습니다. 다리우스는 전차를 풀어놓았지만 그리스 병사들이 대열을 열어 전차가 무해하게 통과하도록 했어요. 이제 알렉산드로스는 컴패니언 기병대를 이끌고 약화된 페르시아 중앙을 향해 맹렬히 돌격했고 다리우스 자신을 향해 싸워 나아갔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공격은 페르시아를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어요. 군대 중앙이 무너져 도망쳤고 다리우스 왕 자신이 또 도망쳤습니다. 두 번째로 도망친 거예요. 하지만 알렉산드로스의 왼쪽 날개는 심각한 곤경에 처했어요. 파르메니온은 페르시아 기병대의 엄청난 공격에 거의 포위되었습니다. 파르메니온은 알렉산드로스에게 절박한 지원 요청을 보냈어요. 왕은 다리우스 추격을 포기하고 페르시아 우익을 돌격했습니다. 이것이 전투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마침내 다리우스의 도주 소식이 퍼지자 마지막 페르시아 기마병들이 도망쳤습니다. 가우가멜라 전투는 알렉산드로스에게 놀랍고 완전한 승리였어요.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우스의 대군을 격파했고 이제 바빌론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마케도니아 왕은 대도시 바빌론의 개선 장군으로 입성했고 페르시아의 새로운 통치자로 인정받았어요. 기원전 330년 초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세폴리스에 도착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인들에게 해방자로 보이고 싶었지만 이제 페르세폴리스를 약탈하고 불태우라고 명령했어요. 이것은 페르시아가 기원전 480년 아테네 신전들을 불태운 것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다리우스를 붙잡기로 결심했지만 도망친 왕은 동쪽으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알렉산드로스가 다가오자 페르시아 왕은 자신의 총독 베수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우스를 왕실 무덤에 조상들과 함께 묻으라고 명령했어요. 그런 다음 그는 멈춰서 자신의 광대한 새 제국을 조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목표는 세계의 끝까지 도달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기원전 330년 알렉산드로스는 동쪽으로 계속 행군했습니다. 마케도니아 궁정에는 음모와 암살의 오랜 전통이 있었는데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도 경호원에게 살해당했죠. 이제 그는 기병대 사령관 필로타스가 자신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발견했지만
비밀로 했다는 정보를 받았어요. 필로타스와 그의 아버지 파르메니온은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필로타스가 자백하자 알렉산드로스는 그를 처형시켰어요. 그런 다음 파르메니온에게도 암살자들을 보내 그를 죽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찬탈자 베수스를 추격했어요. 베수스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배신당해 넘겨졌고 알렉산드로스는 그를 왕을 죽인 자로서 처형하기 위해 페르시아로 보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현대 타지키스탄으로 밀고 나갔는데 그곳에서 부족들이 봉기했어요. 야사르테스강 유역에서 그는 마침내 페르시아 제국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유목민 스키타이인들과 싸워 압도적 승리를 거뒀어요. 하지만 부족들과의 전투는 계속됐고 어려운 게릴라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마케도니아 병사들이 불만스러웠어요. 대부분은 수년 동안 고향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왕은 끝없는 정복에 집착해 보였거든요. 더 나쁜 것은 그가 패배한 페르시아 적의 의식과 복장을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현대 사마르칸트인 마라칸다에서 격렬하고 술 취한 논쟁 끝에 알렉산드로스는 클레이토스를 죽였습니다. 클레이토스는 그라니쿠스 전투에서 그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었어요. 알렉산드로스는 후회로 가득 찼지만 그의 오만함은 점점 더 많은 옛 동료들을 소외시키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27년 여름, 알렉산드로스는 박트리아 영주의 딸 록사나와 결혼했어요. 그들의 결혼은 건전한 정치적 조치였는데 지역 반란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됐고 그가 인도로 진격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동쪽 속주들을 복속시킬 준비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인더스강 유역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현재 파키스탄 북부로 싸워 들어갔어요. 탁실라의 통치자는 알렉산드로스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히다스페스 전투에서 포루스 왕과 맞섰어요. 이것은 알렉산드로스에게 가장 비용이 많이 든 전투였는데 포루스의 전투 코끼리들이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끔찍한 피해를 냈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알렉산드로스의 결정적 승리로 끝났고 그에게 펀자브 지역의 통제권을 안겨줬어요. 알렉산드로스는 인도로 더 밀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아스 강에서 그의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의 병사들은 수천 마일을 행군했고 수없이 많은 전투를 치렀으며 8년 동안 고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기를 거부했어요. 알렉산드로스는 분노했지만 군대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강들을 따라 바다로 향했는데 10개월이 걸리는 여정이었어요. 가는 길에 말리족을 격파했지만 그들의 수도 공격을 이끌다가 가슴에 부상을 입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해안에 도착한 후 네아르쿠스 휘하의 군대 일부가 배에 올라 바다로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요. 한편 알렉산드로스는 나머지 군대를 이끌고 게드로시아 사막을 통해 육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더위와 식량과 물 부족으로 그의 군대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페르시아로 돌아온 알렉산드로스는 수사에서 마케도니아 장교들과 80명의 페르시아 귀족 여성들의 대규모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렀는데 두 왕국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였어요. 알렉산드로스 자신도 2명의 페르시아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또한 모든 병사들의 빚을 갚아줬고 제국 전역에서 온 3만 명의 젊은이들을 마케도니아 전쟁술로 훈련시키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오피스에서 그의 마케도니아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 고문들과 페르시아 방식을 명백히 선호하는 것에 불쾌해했거든요. 알렉산드로스는 주모자들을 처형시켰고 병사들에게 연설을 했는데 그들이 함께 이룬 영광을 상기시켰고 결국 감정적인 화해로 이어졌어요. 엑바타나에서 알렉산드로스의 가장 가까운 친구 헤파이스티온이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왕은 비탄에 잠겨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바빌론으로 돌아온 그는 먼 민족들로부터 온 사절단을 맞이했는데 그의 위대함을 인정하러 온 에티오피아인들, 리비아인들, 유럽 스키타이인들, 갈리아인들, 이베리아인들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아내 록사나는
이제 임신 중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다음 캠페인을 아라비아와 그 너머로 계획하던 중 갑자기 열병이 생겼고 며칠 후 죽었습니다. 겨우 32세였죠. 알렉산드로스 죽음의 원인은 결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말라리아였을 수도, 콜레라, 티푸스, 아니면 독살일 수도 있어요. 알렉산드로스는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은 채 죽었습니다. 뛰어나고 두려움 없고 대담한 군사 지휘관으로서의 그의 명성은 흐려지지 않았어요. 그의 10년간의 캠페인은 그리스에서 파키스탄까지 뻗어있는 역사상 가장 큰 제국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광대하고 불안정했으며 오직 그 자신의 천재성과 이름으로만 유지됐죠. 알렉산드로스는 후계에 대한 계획을 남기지 않았고 그의 장군들은 곧 자신들만의 제국을 세우기 위해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후계자 전쟁에서 알렉산드로스의 아내 록사나와 어린 아들이 살해됐습니다. 그 자신의 황금 석관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는데 오늘날 그 위치는 세계의 가장 큰 미해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어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짧은 생애의 놀라운 업적은 헬레니즘 시대를 열었어요. 그리스 사상이 그의 옛 제국 영토 전역에 퍼지며 현지 전통과 융합하여 예술과 과학과 정부와 언어에서 새로운 발전을 촉발했죠. 그가 세운 알렉산드리아 도시들은 수세기 동안 지식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제국의 후계 왕국들 중 일부는 단명했지만 다른 것들은 수세기 동안 지속됐어요. 알렉산드로스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명을 전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를 융합시켜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죠. 그가 건설한 도시들, 그가 연결한 무역로들, 그가 퍼뜨린 아이디어들은 그가 죽은 후에도 수백 년 동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20살의 왕이 되어 32살에 죽었지만 그 12년 동안 세계를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알렉산드로스 없이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가 동서양을 연결했기 때문에 문명들이 서로 배우고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가 그리스 문화를 퍼뜨렸기 때문에 후대 로마 제국이 그 위에 건설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현대 서양 문명의 기초가 되었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였고 가장 용감한 전사였으며 가장 야심찬 몽상가였습니다. 그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20살의 젊은 왕이 세계 최강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4만 명의 군대가 10만 명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단 10년 만에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전설은 23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는 역사책 속의 인물이 아니에요. 그는 불멸의 영웅이며 인간의 의지와 용기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였고 그의 전설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